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나일본부 설에 관한 소개, 비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역시 한국과 일본에는 숙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같이 출발했지만 점점 다른 식으로 역사 발전해왔죠. 그래서 때로는 우호관계가 되지만 경쟁관계, 심지어는 갈등과 충돌의 관계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임나일본부설을 비롯한 한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특히 그 뿌리가 되는 고대사 이해는 필수적인 겁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합니다. 중국도 역사를 왜곡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정치라든가 현실에서 또는 미래에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역사, 특히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좀 적고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나일본부설만 하더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우리 역사, 고대사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강의를 들으시면 주변에게 널리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나일본부설을 비롯한 한일 고대사에 관심을 갖기를 좀 독촉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일본 소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칠지도의 문제입니다. 이 칠지도를 놓고 저는 기존의 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신설 그리고 저희 학설까지도 골고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나일본부설은요. 4세기경에 일본 열도에는 야마다 정권이 한반도에 출병하고 상륙하고 신라를 정벌한 다음에 남부지역 특히 가야 일대를 꽤 오랫동안 예를 들면 150년, 200년 정도를 직접 관리하거나 간접 관리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석에 근거했고 그리고 광개토당 비문 칠지도 그리고 중국의 여러 사사들 등등을 동원해서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석에 보면은 4세기 후반경에 백제가 칠지도를 헌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외국이 신라를 쳐서 가라제국을 평정했고 그리고 백제가 등등한 다음에 외왕에게 칠지도 한자로와 칠자경 일면 등 여러 보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실제로 이 칠지도는 남아있는데요. 나라지방에 가면은 이수가미 신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약 75cm 정도가 되고요. 앞면에는 34자, 뒷면에는 27자, 모두 총 61자의 글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금으로 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칼은 나오질 않습니다. 비교적 이런 가치와 의미를 지닌 칼이 있다고 친다면 바로 신라 계림노 14호 구분에서 나온 것이죠. 그 황금 보검을 빼놓고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일 고대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총 61자가 있는데 7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자는 대충 윤곽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글자들이 사실은 이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의도성이 있다고도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문을 해석하는데 방점은 어디에 찍는가 해석의 문맥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백제왕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백제죠. 그러니까 백제란 명칭은 한자로 백가제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지만 수세의 기록과는 달리 그 이전에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려졌으니까 백제는 한자로 표현할 때 음을 존중하면서 쓴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칠지도란 명칭이 나오니까 분명히 7가지로 된 칼이라는 것이 명칭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후왕이란 정치 제도가 있으니까 후왕이란 것은 예를 들면 큰 태왕적 질서 속에서의 제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외양, 지라는 특별한 명칭이 나오는데 아마도 외양의 이름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입장입니다. 백제왕이 당시 일본 열도 야마도에는 외왕에게 이 칼을 하사했다. 기분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제왕이 외왕에게 선물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된 내용인데 백제왕이 외왕에게 칠지도를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점검을 해봤고요. 또 색다른 관점에서 칠지도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칠지도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양쪽에 좌우로 세 개의 날개가 뻗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명문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지도 그랬을 경우에는 이 형태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형태의 칼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 즉 상징을 표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물은 가치가 있고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호가 있고 기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이 상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칼의 형태 그리고 칼이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6개로 나눴고 명문에서 나왔듯이 칠지도라고 붙였다면 이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안다면 칼의 용도도 성격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보관이 됐을까? 그리고 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칼은 백제가 일본 열도에는 야마도에는 여러 개의 국가 중에서 특별한 한 왕에게 하사한 것이라는 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볼까요? 칼의 기능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모든 존재물은 몇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 기능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일단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기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미학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의 관점인데요. 미닝이죠. 당연히 의미를 담아요. 특히 이런 형태, 그리고 만든 사람, 받는 사람, 그 시대의 상을 놓고 볼 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 기능적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라고 봅니다. 즉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그 집단의 로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징과 논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해석이 다양한 것이죠. 제가 광개토대왕 비, 광개토대왕 릉, 장군총 등을 미학적 관점에서 아니면 의미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파워시프트라는 책을 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권력 이동으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를 비유하면서 일본의 삼종 신기를 예를 들었거든요. 일본의 니니기 노미코라는 천선이 갖고 내려온 것이 바로 삼종 신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거울, 이거는 일본이 말하는 태양이죠. 그 다음에 칼, 그리고 곡곡, 보물이잖아요. 이건 원래는 knowledge, 그리고 파워, 그리고 웰스로 보고 있으면서 토플러는 knowledge라는 용어도 썼어요. 그런데 칼은 바로 토플러는 파워라고 본 거죠. 즉 권력으로 본 겁니다. 힘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질서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형적인 중국적, 전형적인 동아시아적 사상 속에서는 칼이란 것은 질서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칼은 전부 다 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질서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이것이 더 합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바로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칠지도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니까 이거는 생명성이 강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제 주관적 판단이라고 일단 전차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제가 주장한 대로 나무를 상징한다면은 신목을 상징한다면 생명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파워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질서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의미도 담은 이런 것이 바로 칠지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 상징이라든가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글자가 생기기 이전에 대다수의 문화는 바로 이 상징과 의미 등을 어떤 로직을 통해서,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글자가 생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렇듯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징을 중요시 여기는데 무의식적으로 융 같은 경우는 인간이 원래 태고에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원시 심상 또는 아케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원형을 상징으로 변형시켜서 종교나 미술로 바꾸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변형이 된다는 것이 이런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SF 영화라든가 우주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미지라든가 기호죠. 코드 또는 사인이죠. 또는 문자 중에서도 상형 문자, 그 전에 표의 문자 이런 것들은 우리 과거 조상들의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사를 소통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건 엠마누엘 아나테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랬던 문양,
상징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뗏목 걸 때는 거기에 걸맞는 문양이 있었어요. 종정명 또는 시정명, 이게 토템이에요. 토템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원래 토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종교학자죠. 멀체 엘리아데가 성과 속의 이론, 원형과 변형 등등의 이론을 전개한 멀체 엘리아데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징 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의미를 전달하니까 고대인들에게는 거기는 신적인 사고, 가장 중요하죠. 신과의 합일 또는 신의 대행자, 이런 것들로서 뭔가 특별한 신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실지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엑스칼리버라는 것 아십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엑스칼리버를 주제와 소재로 삼은 서양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엑스칼리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엑스칼리버는 전 세계 전 문화권에 다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그들이 문화 콘텐츠화 시켜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엑스칼리버. 그런데 어디나 다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는 몇 가지 예를 들면요. 페르시아 왕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시간을 주지 않은 칼이 있어가지고 그 칼을 찾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권력투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서양의 사극들. 그리고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 신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것이니까 어디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단군 신화에 보면은 천부인 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환웅이 환인의 아들로서 하늘의 대행자로서 뜻을 받들고 쭉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 올 때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버지인 환인, 즉 하늘의 신이 정통성을 상징하는 특별한 물건을 주잖아요. 이게 상징물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우리 단군 신화 속에서는 천부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거울, 칼, 방울. 이때 칼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질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유명한 비파형 동검들이에요. 맨 왼쪽 곳은 요양지역에서 발견된 건데 고구려에 가장 중요했던 부서 중에 하나인 요동성 주변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가운데도 역시 윤용정 박물관에 전시한 거고 전형적인 우리 비파형 동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열도 큐슈 북부 사가현의 우기군댕 패청이에요. 여기는 일본에서 초기의 벼농사가 시작된 곳인데 여기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이고 전시물은 이즈모에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이즈모 박물관에서 전시한 거지만 우연일치죠. 이 초치검 또는 실지도도 이즈모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에 관해서요, 명칭들이 다양합니다. 이게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붙였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파라는 것 자체가 꼭 우리와 연관된 악기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대 사회에서의 신물에 해당하는 이 칼을 비파란 말을 붙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부르고요. 또 일부에서는 북의 세용 동검이죠. 여기에 대비해서 요령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요령식 동검이라고 부르는데, 최신의 이론은 김영동 선생이, 이분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서예에 가이면서 전각을 하는 분인데 빛을 중요시 여기면서 불꽃형 동검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제 나름대로 역시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당나무형 동검이라고 보고요. 삼의 논리가 표현됐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면은 제가 쓴 책 중에서 특히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 활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수리 분석까지 해서 이 동검은 삼의 논리를 표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특별한 신물들을 가져야만 되는데요. 사료해보게 되면 고구려에도 신라에도 삼종의 신보가 있어요. 물론 신라의 삼보 속에는 칼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신보, 이렇게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한데요.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이론도 있죠. 듀메디르 한 이론인데 삼기능 체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81년도에 이 듀메디르라든가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많이 본받아가면서
단군에 관한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 제 용어로 삼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왕이 도망간 아버지 그리고 계부 밑에서 살아가면서 지시를 받았는데 그런 탈출합니다. 그런데 탈출하게 되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아버지, 즉 고주몽의 자식이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왕은 아버지가 숨겨놓고 간 부러진 칼을 찾는 겁니다. 그만큼 칼이 가진 의미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칠지도의 칠자랑도 연관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께서는 광교토 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글자 자체에 대한 해석, 한일 간의 역사 논쟁도 중요한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어떤 면에는 더 중요하죠.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모든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신칼이죠. 신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작두처럼 큰 칼도 있고요. 드는 칼도 있고요. 또는 손에서 잡게 해가지고 2개 내지 3개가 같이 묶여져 있는 신칼이 있어요. 반드시 무당은 이렇게 3종의 보물, 즉 무구를 가져야 되는데 거울, 칼, 그리고 딸랑딸랑하는 방울인데 신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신칼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에도 특히 샤만들은 모두가 신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칠지도는 칼인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단정 질 수 있죠.